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김슬아입니다. 이제 겨울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번 겨울은 유난히 화재 사고와 이에 따른 인명피해가 많아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대형 사고가 이어져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코너 입법 전망대에서는 그 대책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화재 및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지원책과 관련 법안 함께 살펴봅니다. 지난해 유독 많았던 대형 사고들.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 장성 요양병원 화재, 환풍구 붕괴로 16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지난 한 해 이어진 화재를 비롯한 안전사고들. 소방시설이라든지 그 대상자들의 특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기준이 만들어져 있어서 올해 들어서도 대형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 수준이 좀 낮다, 의식 수준이. 잦은 화재와 안전사고의 원인을 점검해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책을 생각해봅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딴 화재 사고들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이어 경기도 양주 아파트 화재, 그리고 천안의 부탄가스 제조업체 화재까지 대형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화재 사고로 인명, 재산상의 피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의정부 화재 사고는 4명 사망, 126명 부상해 약 9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낳았고, 양주 화재도 2명 사망, 4명 부상, 약 1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화재 사고들 역시 크고 작은 피해를 면하지 못했는데요. 지난 10년간 화재 사고의 발생 건수가 4만 2천여 건이 되고 또 사망자 수가 372명, 또 부상자 수는 훨씬 더 많고요. 상당히 많은 재산 피해, 2,800여 원에 해당하는 그런 피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볼 때 약 1%만 줄이면 수백억 원의 그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직접적인 손해비용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라든지 사회에 대한 그 여파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정말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화재 건수는 총 42,135건. 이 가운데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약 10%였지만 인명피해는 20%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복합건물의 경우 구조나 용도 등이 다양하지만 화재 및 안전기준은 세분화돼 있지 않아 인명, 재산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의정부 아파트 화재를 예로 들면 이곳은 세대 간의 간격이 좁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일반 아파트에 비해 화재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화재 및 안전기준은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도시형 생활주택 그 아파트라고 하는 건요, 이 화재 안전에 대해서는 완전 무장 해제를 한 그런 상태의 시설입니다. 이번에 그 의정부에서 사고 났던 이제 그런 형태의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를 보면은 건물과 건물 사이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면 1층이나 2층, 저층에서 불이 나면은 맨 꼭대기층까지 삽시간에 그야말로 빠른 시간 안에 화염이 전파될 수 있도록 꿀뚝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 상태의 건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성 요양병원 화재의 경우도 이용자 특성이 소방 설비 기준에 반영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소방에서 지금 그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준 자체가 건축물의 용도 그리고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고 있다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기본 원칙은 이런 거죠. 규모가 크면 뭐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 인명피해도 클 수 있다. 그 건축물의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적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용도와 규모로 나누고는 있는데 실제 뭐 장성 요양병원처럼 정신요양시설이라는 곳이나 이런 곳은
그 환자들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따라서 폐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화재가 났을 때 이 문이 열리는 구조가 아니라고 그러면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용자들의 특성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위험도 분석을 통해서 규모가 좀 작더라도 화재 위험이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소방 설비를 하게끔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이렇게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은 고조되고 있지만 현재 소방 안전과 예방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종합적인 소방 안전 관리 체계 구축으로 대응력을 강화하고 화재 위험의 특성과 이용자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법률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의견인데요. 이러한 목소리들을 반영한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내용 먼저 살펴봅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소방시설 안전에 대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의 맹점이 좀 더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죠. 의정부 사고에서 보듯이 10층 이하에서는 지금 현행법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법적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 그런데 아래층에서 사고가 나서 보니까 결국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줬다. 그게 바로 법의 사각지대고 이번에 개정된 이 법률안이 화재 위험에 대한 대상들을 좀 더 세분화하자는 거고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건물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법을 제정을 다시 했고요. 두 번째는 화재 예방이라는 부분을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명 앞에다가 화재 예방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사후 약방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먼저 좀 대처를 해보자. 그런 취지가 있고요. 개정된 법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화재 안전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게 됩니다. 또 건물마다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화재 안전 기준이 해당 건물의 위험 특성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화재 안전 기준으로 개편되고 이는 재난 안전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만들어간다는 점은 화재뿐만 아니라 모든 안전 사고들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방제 체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통해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국민 대상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막상 화재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 요령,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 그래서 피해가 더 커지는 측면도 있는데요. 특히 승강기를 설치한 150가구 이상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화재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담은 소방 계획서를 작성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 훈련을 해야 하지만 주민 참여율 저조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화재 발생 원인의 한 반 정도가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주 사소한 우리들의 어떤 그 실수라든지 관심 부족, 소홀함 이런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화재 발생뿐만 아니라 하나의 그 안전 문화에 관련된 요인이라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안전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것을 한 사회의 그 문화적인 수준에서 체계화시키고 또 제도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수렴해 대국민 대상 화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재난과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노력과 또 하나 사고를 당했을 때 안전하게 침착하게 또 체계적으로 대응해서 피해를 줄이는 두 가지 노력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방위 교육을 병역을 마친 남성 40세까지의 기준을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개방해서 국가적인 재난에 대비한
국민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키자 이런 취지입니다. 어떤 교육 내용을 실질화하고 화재나 홍수나 지진 같은 실제 예상되는 그런 재난에 대한 이해와 대비 훈련을 갖추도록 하고, 그래서 재난에 대한 어떤 대비를 사회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뜻입니다. 법안에서는 민방위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재난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 재난 발생 시 혼란 없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민방위대원이 아닌 일반 주민도 재난 예방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화재 및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소방 안전이라는 것은 잘 되면 드러나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인식하기도 어렵고 또 투자의 우선순위를 인정받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화재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큰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소방 안전은 평소에 늘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소방 안전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또 홍보, 정책 연구, 각종 과학기술적인 그런 지원, 이런 것들을 전담할 수 있는 조금 더 강력하고 또 그 효과적인 그런 제도적 수단을 도입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의 이제 하나로서 소방안전공단 같은 그런 기구를 생각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소방안전공단이라는 공공기관이 만들어지면 조금 더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남기는 화재 및 안전사고. 사고 이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이제 예방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한민국의 화두는 안전한 대한민국입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미리 예방을 하지 않는 안전은 없지 않습니까? 예방을 통해서 사고를 막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의정부 사고 이후에 정부에서도 이제 시행을 하겠다고 얘기했지만은 화재 안전 평가 제도를 통해서 어떠한 건물 혹은 어떠한 지역 그 특성에 따라서 건물은 건물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화재 위험 지역에 있는 사용자들의 어떤 특성에 따른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완벽한 화재 예방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한테 국가가 해야 될 책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난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는 정말 큽니다.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문화와 환경을 만드는 건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기왕에 있는 민방위 기본법을 개정을 해서 정말 필요한 교육을 필요한 국민 모두가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더 불편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것 좀 우리가 생략해도 되지 않느냐, 형식적으로 그냥 무시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안전불감증을 우리 사회에서 추방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 속담이 있죠. 내게는, 내 주변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불감증을 벗어버리고 안전교육이 실시될 때 잠시 휴식한다는 열린 생각으로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이고 또 국회와 정부가 세분화된 방제 대책과 안전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면 안전사고는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앞으로는 가슴 아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기원합니다. 입법 예고 이모저모, 오늘의 법률안.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들. 포털 사이트로 기사를 접하거나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늘면서 그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마다 뉴스 선별이나 기사 배치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기사 배열과 관련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뚜렷한 가이드라인이나 검증기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기사 배열에 의한 국가적, 사회적 법익 침해 사항을 심의하여 해당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에게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시정 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권고에 불복하는 사업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준공된 지 15년 이상 30년 이하인 주택은 전국에 총 774만여 가구. 오래된 주택의 경우 상하수도 배관의 노후화가 심각해 온수 배관이 터지는 등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요. 하지만 교체, 보수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고 장기 수선 충당금 또한 부족한 경우가 많아 교체,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현주 의원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의 상하수도 배관 교체,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의 공개 대상 항목에 공동주택의 장기 수선 계획 및 유지, 보수 내역을 포함해 공동주택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사업으로 꼽히는 스포츠 산업. 스포츠와 IT 기술, 서비스, 마케팅 등의 결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또 그로 인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급변하는 스포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에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창업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국민체육공단이 스포츠산업 투자 및 출자를 목적으로 스포츠산업 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수 대리인 양성과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난 2009년 1, 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서민 주거 안정 및 저렴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종전보다 건물 간 거리 기준이 완화되고 가연성 외벽 마감재 사용이 가능해 화재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사고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마감 재료의 불연제 사용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아파트, 기숙사, 도시형 생활주택 등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된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외벽 마감재에 불연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발의된 법안 중에서도 포털 사이트의 악의적 기사 배열을 중재할 수 있는 법안이 눈길을 끄는데요. 포털 사이트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새법률 생활백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새벽일 생활백서 오지민입니다. 어린아이를 둔 엄마들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파도 병원 갈 시간조차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부는 이렇게 보육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아이를 잠시 돌봐주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양육수당을 받는 6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 지원을 받아 맞벌이 부모의 경우 시간당 1,000원에 월 80시간까지, 전업주부는 시간당 2,000원에 월 40시간까지 이용 가능한데요. 아이사랑 보육 포털 사이트를 통해 예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강동구의 시간제 보육기관으로 지정된 강동 육아놀이 도서관인데요. 아침 9시 30분 수정 씨가 제일 먼저 이곳을 찾았습니다. 21개월 된 딸 시경이를 맡기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좀 전에 자고 일어나서 바로 빵 조금 먹었거든요. 아기가 먹을 간식과 식사까지 꼼꼼히 챙겼는데요. 음식, 기저귀 등 아기에게 필요한 물품은 직접 준비하는 것이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규칙입니다. 2시간쯤, 3시간쯤 지나면 잠 올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과일 먹고 한 1시간쯤 있다가 간식 주시면 되고 4시에 제가 데리러 올게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네, 어머니 다녀오세요. 네. 어머니! 아기 놔두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맡길 데가 없어서 여기 이런 기관을 이용하게 됐어요. 네. 그러시구나. 네. 그럼 어머니 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일주일에 얼마나 이용하시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은 없고 제가 저번 딸하고 이제 교육 받는 기간이 며칠 있어요. 그날에 이제 미리 예약해서 이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시설이 있기 전에는 아기 데리고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뭐 마트를 간다든지 뭐 다리가 삐어서 한의원 갈 때도 아기를 데리고 다녔었어요. 이 시설이 있고 난 이후로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예. 시경이가 두 돌이 다 되어가면서 수정 씨도 취업 준비에 나섰는데요.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없었다면 엄두도 내지 못할 일입니다. 엄마가 볼일을 보는 동안 시경이는 어떻게 지낼까요? 시경이 옆엔 항상 선생님이 함께 하는데요. 6개월에서 36개월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잠시도 보살핌에 소홀하지 않도록 시간당 아동 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아이가 한 명밖에 없네요. 왜 한 명밖에 없어요? 오늘은요, 현재 지금 시간에 예약한 아동이 시경이 혼자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볼 수 있는 이 아동이 동시간대 3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수 정예로 3명 아이들만 지금 우리 아이들을 제가 보고 있어요. 낯선 환경에 아이들이 잘 적응하도록 경험이 풍부한 보육 전문 교사를 두는데요. 연령대에 맞는 장난감과 용품도 잘 구비돼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기라면 누구나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양육수당을 받는 전업주부님 혹은 또 맞벌이 부모님도 이용할 수 있고요. 전업주부형인 경우에는 월 40시간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맞벌이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월 8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세요. 전업주부는 시간당 2,000원, 맞벌이 부부는 시간당 1,000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수정 씨처럼 취업 교육을 받는 경우도 맞벌이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45.8%가 시간제 근무를 하거나 취업 교육을 받는 맞벌이 부부로 그만큼 여성들의 재취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정부는 올해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230개로 늘릴 계획인데요. 보육기관 확대 못지않게 서비스의 질도 놓치지 않습니다. 보육 서비스의 질도 중요한데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교육교사는 최소 3년 이상의 보육 경력을 가신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는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 또한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이런 시간제 보육반 운영과 관련된 관리, 또 서비스,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전업주부인 하수진 씨. 산후 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로 고생하다 얼마 전 알게 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통해 짜투리 시간을 내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게 되신 거예요? 누구나 다 산후 우울증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 나름대로도 우울증이 좀 왔었어요. 근데 저는 첫째랑 둘째가 있다 보니까 둘째는 맡기고 그렇게 이제 나름 육아 스트레스나 산후 우울증을 극복하고 있죠. 그럼 어머니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하기 전에는 급한 일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때는 제 동생이나 저희 친정 엄마가 오셔서 이제 애를 봐주시곤 하셨는데 저희 친정 엄마도 대전에서 사시다 보니까 사실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참 엄마한테 맡기는 것도 마음에 좀 죄송스러운 것도 있고 그래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수진 씨의 경우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통해 은행 업무나 미뤄뒀던 집안일을 처리하는데요. 이처럼 전업주부들에게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집에서 키울 때도 여러 가지 애로점이나 힘든 점이 많으셨는데 이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해소하실 수가 있었고 또 이제 본인의 취업이나 이런 경력 단절도 예방할 수 있는데 좋은 효과가 있다고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효과를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개소수를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집에서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름 뭐 육아 스트레스도 있기 때문에 애를 한두 시간 정도 맡기고 엄마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출산 시대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엄마와 아이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육아 전성 시대가 되길 바랍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요.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제1장. 아이사랑 포털 사이트에서 우리 동네 시간제 보육 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예약은 하루 전에, 전화 예약은 당일 가능합니다. 제2장. 반드시 아이 행복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예약 시간을 넘기거나 예약 취소 시 벌점이 부과되니 신중하게 신청하셔야 됩니다. 제3장. 간식과 식사, 기저귀 등 아이에 필요한 용품은 직접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이사랑 보육 포털 사이트에서 우리 지역의 제공기관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약제로 시행되는 만큼 예약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다른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새법률 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설 연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